바다를 품은 작은 마을의 아침은 언제나 비릿한 소금 내음과 함께 시작되었다. 갈매기들의 울음소리가 오래된 기와지붕 위로 부서지며 아침을 알렸고 서유진은 익숙하게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세상은 언제나 두 아이의 숨소리를 확인하는 것으로 문을 열었다. 5살 쌍둥이 하준과 혜우는 그녀의 우주였고 그녀가 지난 5년간 치열하게 지켜온 삶의 이유 그 자체였다. 아이들의 고른 숨소리를 듣고 나서야 유진은 비로소 자신만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침대를 빠져나와 낡았지만 정갈한 부엌으로 향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다는 잔잔했고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아침 해가 바다 표면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이 평화로운 풍경은 5년 전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으로 도망쳐 온 그녀에게 주어진 가장 큰 위안이었다. 서울의 삭막한 빌딩 숲과 숨막히는 거짓말들 속에서 벗어나 그녀는 비로소 온전한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 유진은 능숙한 솜씨로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집안을 채웠다. 그녀의 손길은 섬세하고 빨랐다. 그것은 지난 5년간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단련된 엄마의 손길이었고 동시에 흙을 빚어 생명을 불어넣는 도예가의 손길이기도 했다. 그녀의 손톱 밑에는 희미한 흙물이 들어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 손이 밉다고 말할 수 없을 터였다. 오히려 그것은 그녀의 삶을 증명하는 훈장과도 같았다. 엄마 좋은 아침, 잠에서 깬 딸 하은이가 통통거리며 달려와 그녀의 허리를 껴안았다. 하은이는 유진의 밝은 성격을 쏙 빼닮아 언제나 에너지가 넘쳤다. 뒤이어 아들 하준이가 조용히 걸어 나왔다. 하준이는 말수가 적고 신중한 아이로 어딘가 모르게 그늘진 눈빛은 가끔 유진의 마음을 아리게 했다. 아이는 5살답지 않게 깊은 생각에 잠길 때가 많았다. 유진은 두 아이를 차례로 안아주며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아침 식사는 언제나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어졌다. 하연이는 어젯밤 꿈 이야기를 제잘거렸고 하준이는 조용히 숟가락을 움직이면서도 동생의 이야기에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유진은 그런 아이들을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이 작은 식탁에서 이루어지는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키고 싶었던 전부였다. 그 누구도 심지어 그 남자조차도 이 평화를 깨뜨리게 둘 수는 없다고 그녀는 매일 다짐했다. 식사가 끝나고 유진은 아이들을 데리고 집 옆에 붙어있는 자신의 작업실, 유진 공방으로 향했다. 작은 마당을 가로지르는 짧은 길이었지만 그 길 위에는 세 식구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공방은 그녀의 생계수단이자 안식처였다. 은은한 흙냄새와 유향냄새가 뒤섞인 공간 햇살이 커다란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선반 위 도자기들을 비추는 곳. 그곳에서 유진은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 유진은 물레 앞에 앉아 흙을 중심에 놓았다. 부드럽고 차가운 흙의 감촉이 그녀의 손끝을 통해 마음까지 전해졌다. 페달을 밟자 물레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고 그녀의 손길에 따라 형태없던 흙덩이가 서서히 솟아올랐다. 그릇의 형태를 만들고 다듬고 또다시 매만지는 과정은 마치 상처투성이었던 자신의 삶을 일으켜 세우는 과정과도 같았다. 그녀는 이 일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 사이 하준이와 하은이는 공방 한쪽에 마련된 작은 공간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블록을 쌓으며 놀았다. 아이들은 엄마의 일이 방해되지 않도록 조용히 노는 법을 일찍부터 터득했다. 가끔 혜은이가 자신이 그린 그림을 자랑하러 달려오거나 하준이가 조용히 다가와 엄마의 손놀림을 신기한 듯 구경하는 것이 그들만의 교감 방식이었다. 유진은 그런 아이들의 존재 덕분에 고된 작업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을 수 있었다. 오후가 되자 날씨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먹구름이 바다 쪽에서부터 빠르게 몰려오더니 이내 굵은 빗방울이 공방의 유리창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유진은 작업을 멈추고 아이들을 챙겨 집 안으로 들어갔다.
빗소리는 점점 거세졌지만 집안은 따뜻하고 아늑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코코아를 타주고 자신은 향긋한 허브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 오는 날의 풍경은 차분하고 아름다웠다. 그녀는 잠시 과거의 기억에 잠겼다. 5년 전 그날도 이렇게 비가 내렸다. 친언니 서유라의 배신과 함정, 그리고 냉혹칼이 많지 차가웠던 한 남자의 얼굴. 강지훈. 대한민국 최고의 호텔 체인과 건설사를 거느린 엘리시안 그룹의 젊은 CEO.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 눈에는 단 한 줌의 옹기도 담겨있지 않던 남자. 유진은 몸서리를 치며 고개를 저었다. 잊어야 했다. 그 기억은 그녀와 아이들의 행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독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거센 빗소리를 뚫고 낯선 소음이 들려왔다. 낮고 묵직한 엔진 소리. 이 조용한 해변 마을에서는 좀처럼 듣기 힘든 종류의 소리였다. 호기심 많은 혜은이가 먼저 창가로 달려갔다. 엄마, 저기 엄청 크고 멋진 차가 서 있어. 아이의 목소리에 유진은 무심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그녀의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마을의 좁은 길가에 서 있는 것은 매끄러운 검은색 세단이었다. 빗물이 차체를 따라 유려하게 흘러내리는 그 모습은 이 소박한 마을의 풍경과 극도로 어울리지 않았다.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침입자처럼 그 차는 위압적인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유진의 손에 들려있던 찻잔이 가늘게 떨렸다. 설마 아닐 거야. 이곳을 알 리가 없어. 아이고, 저. 그녀는 필사적으로 부정하며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그녀의 불안한 예감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 차의 운전석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려 우산을 펼쳐들었다. 그는 곧장 뒷좌석 문으로 다가가 공손하게 문을 열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린 한 남자의 실루엣을 본 순간 유진은 숨을 멈췄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세차게 내리는 빗소리와 자신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울리는 소리만 들렸다. 긴 다리와 떡 벌어진 어깨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수트핏. 그리고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전혀 변하지 않은 냉정한 얼굴. 강지훈이었다. 그는 우산을 든 채로 잠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은 목표물을 찾는 맹수처럼 날카로웠고 이내 망설임 없이 유진의 집 그녀의 공방을 향해 정확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이 창문 안쪽에 유진과 마주쳤다. 유진은 비명을 지를 뻔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다. 대체 어떻게 이곳을 찾아낸 거지?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 어떤 것도 답을 주지 못했다. 그녀의 첫 번째 본능은 아이들을 가리는 것이었다.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두 아이를 등 뒤로 감쌌다. 하준이와 혜은이는 갑작스러운 엄마의 행동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녀를 올려다볼 뿐이었다. 강지훈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망설임 없이 유진의 집 현관을 향해 다가왔다. 빗물이 그의 구두 끝에 튀었지만 그의 걸음걸이는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의 모든 움직임에는 목표를 향한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마치 오랫동안 계획했던 일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처럼 보였다. 유진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발은 바닥에 뿌리라도 내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기쁨도 분노도 놀라움도 아니었다. 그저 지독할 정도로 차가운 무표정. 그것이 유진을 더욱 공포스럽게 만들었다. 5년 전 그날 밤 악몽 같았던 그 순간의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언니의 비웃음 약에 취해 흐릿해지던 정신, 그리고 자신을 내려다보던 저 차가운 눈빛. 그녀는 이 남자가 자신의 평화를,
아이들의 세상을 파괴하기 위해 왔음을 직감했다. 마침내 강지훈이 현관문 앞에 멈춰 섰다. 그는 잠시 문을 올려다보았다. 낡았지만 유진 공방이라는 이름이 정갈하게 새겨진 나무 간판을 그의 시선이 잠깐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는 손을 들어 초인종을 눌렀다. 띵동. 정적을 깨고 울리는 벨소리는 마치 유진의 행복했던 과거에 대한 사망 선고처럼 들렸다. 유진은 입술을 깨물며 아이들을 더욱 세게 끌어안았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녀가 5년간 필사적으로 도망쳐 온 악몽이 서 있었다. 초인종 소리는 유진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찰나의 순간 그녀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폭발할 것 같았다. 도망쳐야 하나 어디로 하니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5년 동안의 평화는 신기루였고 이제 그녀는 현실과 마주해야만 했다. 그녀의 등 뒤에는 자신이 지켜야 할 두 아이가 있었다. 도망치는 엄마가 아니라 맞서 싸우는 엄마가 되어야 했다. 유진은 아이들을 향해 돌아섰다. 공포로 하얗게 질린 얼굴이었지만 아이들을 안심시키려는 듯 필사적으로 미소를 지었다. 하준아, 혜훈아, 엄마 친구가 왔나 봐. 방에 들어가서 두 사람만 조용히 그림 그리고 있을 수 있을까? 엄마가 금방 맛있는 간식 가지고 들어갈게.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였다. 혜은이는 궁금한 표정이었지만 하준이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한 듯 조용히 동생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를 확인하고 나서야 유진은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꽉 움켜쥐었다. 손바닥이 축축했다. 이제 괜찮아, 서유진.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엄마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녀는 현관문으로 향했다. 문고리를 잡는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각오를 다진 후 문을 열었다. 쏟아지는 빗줄기를 배경으로 강지훈이 서 있었다. 그는 조금도 젖지 않은 모습이었다. 거대한 검은 우산이 그를 완벽하게 보호하고 있었다. 유진은 그의 눈을 마주 보았다. 5년 전과 똑같은 얼음처럼 차갑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 그 시선 앞에서 그녀는 자신이 한없이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함께 단호한 저항의 빛이 서려 있었다. 여긴 어떻게 알고 오셨죠? 유진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내용은 날카로웠다. 여긴 당신이 올 곳이 아닙니다. 용건이 있다면 변호사를 통해 하시죠. 돌아가 주세요. 그녀는 문을 닫으려 했지만 지훈의 손이 틈 사이로 들어와 문을 막았다. 그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그는 가볍게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다. 서유진 씨, 오랜만이군.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만큼이나 차가웠다. 할 얘기가 있으니 안으로 들어가지. 그것은 질문이 아닌 통보였다. 그는 유진의 허락 따위는 필요 없다는 듯 익숙하게 실내로 들어서며 우산을 접었다. 그의 몸에서 풍기는 비싸고 서늘한 향수 냄새가 유진의 소박한 집에 이질적으로 퍼져나갔다. 그는 마치 자신의 영토에 발을 들인 왕처럼 거만하고 당당했다. 지훈의 시선이 집 안을 천천히 훑었다. 벽에 걸린 아이들의 서툰 그림, 한쪽에 쌓여있는 장난감 블록, 작은 신발장에 나란히 놓인 앙증맞은 신발 2켤레. 그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모든 것을 데이터처럼 수집하고 분석하고 있었다. 자신이 배제되었던 5년의 세월이 그 작은 공간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유진은 그의 시선이 아이들의 흔적에 닿을 때마다 심장이 칼로 베이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당장 나가요. 여긴 내 집이에요. 당신이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요. 유진이 소리쳤다. 하지만 지훈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거실 중앙에 작은 나무 식탁으로 다가가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그 위에 올려놓았다.
탁 하고 울리는 소리가 집안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다. 그는 의자를 빼고 앉으며 유진을 올려다보았다. 앉지, 서서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나. 유진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와 같은 공간에서 숨 쉬는 것조차 역겨웠다. 지우는 그런 그녀의 저항을 예상했다는 듯 더 이상 권하지 않았다. 그는 서류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꺼냈다. 그것은 몇 장의 공식 문서였다. 그는 그중 한 장을 유진 쪽으로 밀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 부권 확률 99.6999%. 그 숫자들이 유진의 눈을 후벼 팠다. 그녀의 평화를 산산조각 내는 사형 선고문이었다. 아이들은 어디 있지? 지훈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마치 잃어버린 자신의 물건을 되찾으러 온 사람처럼 그는 당연하다는 듯이 물었다.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느껴졌다. 당신과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 아이들은 내 아이들이에요. 나 혼자 낳았고 나 혼자 키웠어요. 당신은 5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억울함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지훈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다. 몰랐으니까. 당신이 숨겼으니 나는 알 방법이 없었지.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 상황은 달라져. 그 아이들은 내 아이들이기도 해. 법적으로 그리고 유전적으로도. 그는 마치 사업보고서를 읽는 것처럼 건조하게 사실을 나열했다. 그의 세상에서 감정은 불필요한 변수에 불과했다. 그래서 뭘 원하는데요? 돈이라도 보내주겠다는 건가요? 필요 없어요. 우리 세 식구 당신 없이도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유진은 그가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요구는 그녀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돈 당연히 보내야지. 하지만 그걸로 끝날 문제가 아니야. 나는 내 아이들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생각이다. 권리. 그리의 그 단어가 유진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았다. 권리라고요? 무슨 권리? 당신한테 그런 권리는 없어요. 그녀는 격렬하게 저항했다. 아이들을 낳고 기르는 동안 당신은 어디 있었죠? 아이가 아파서 밤새 울 때,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을 때 당신은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를 하겠다는 건가요? 절대 안 돼요. 유진의 절규에도 지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그녀를 한심하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감정적인 대응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서유진 씨. 아이들에게는 최상의 환경이 필요해. 최고의 교육, 최고의 의료 서비스, 그리고 안정적인 미래. 그 모든 건 내가 제공해 줄 수 있어. 당신이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 줄 수 있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지. 그의 오만한 말은 유진의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최상의 환경, 당신의 그 차갑고 위선적인 세상이요. 내 아이들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사랑과 안정이에요. 당신 옆에는 서유라가 있잖아요. 어떻게 내 아이들을 그 여자 곁에서 자라게 할 수 있겠어요? 당신은 내 인생을 한번 망친 걸로도 부족해서 이제 내 아이들의 인생까지 망치러 온 건가요? 서유라의 이름이 나오자 지훈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그것은 그가 보인 유일한 반응이었다. 유라 씨 문제는 이 일과 별개다. 그리고 나는 아이들의 인생을 망치려는 게 아니라 제자리로 놓으려는 거야. 아이들은 엘리시안 그룹의 후계자다. 그에 걸맞은 대우와 교육을 받으며 자라야 할 의무가 있어. 그는 자신의 논리가 완벽하다고 믿고 있었다. 유진은 기가 막혀 웃음이 나왔다. 헛웃음이었다. 후계자 의무, 5살짜리 아이들한테 그런 멍해를 씌우겠다는 거예요. 당신은 아이들을 인격체가 아니라 당신의 소유물이나 사업의 일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내 아이들을 당신 같은 사람 손에 넘길 수 없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녀는 자신의 온몸을 던져 아이들을 지킬 각오가 되어 있었다. 팽팽한 침묵이 흘렀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지우는 잠시 유진을 응시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마지막 통첩을 하듯 말했다. 선택권을 주지. 순순히 협조한다면 아이들이 받을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하겠다. 당신에게도 충분한 보상을 약속하지. 하지만 끝까지 저항한다면 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들이 내 편에 설 거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과 당신의 과거가 언론에 어떻게 비칠지는 장담할 수 없어. 없어.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유진은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언론. 아이들의 얼굴이 신문 한 면에 실리고 온갖 추잡한 소문들의 대상이 되는 것. 그것은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였다. 그는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알고 공격해왔다. 유진은 대답할 수 없었다.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것인지 지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식탁 위에 유전자 검사 보고서를 그대로 둔 채 현관으로 향했다. 마치 폭풍처럼 나타나 모든 것을 헤집어 놓고 또 폭풍처럼 사라지는 남자였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다. 조만간 내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갈 거다. 현명하게 생각하길 바라지. 그리고 문이 닫혔다. 잠시 후 그의 차가 떠나는 엔진 소리가 빗소리 속으로 멀어져 갔다. 집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평화로운 정적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리는 폐허의 정적이었다. 유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다리가 풀려 서 있을 수가 없었다. 그녀의 시선은 식탁 위에 놓인 하얀 종이 한 장에 고정되었다. 99.99%. 그녀와 아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잔인하고 명백한 숫자들이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강지훈이 떠나간 후 서유진의 집에는 오랫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빗소리만이 유일하게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다. 유진은 아이들 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작은 숨소리를 들으며 간신히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바닥에서 일어나 식탁 위에 놓인 유전자 검사 보고서를 집어들었다. 차가운 종이의 감촉이 그녀의 손끝을 통해 심장까지 파고드는 듯했다. 그녀는 그것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지금은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화려한 불빛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한 호텔의 스카이 라운지. 서유라는 우아하게 샴페인 잔을 든 채 사격의 인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품 있는 미소가 걸려 있었고 그녀가 입은 값비싼 드레스는 조명 아래서 은은하게 빛났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모든 이의 부러움과 시선을 한몸에 받는 이 공간의 여왕이었다. 5년 전 동생을 나락으로 밀어넣고 자신이 차지한 자리였다. 그때 그녀의 클러치 안에서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고 한적한 테라스로 나갔다. 발신자는 그녀가 고용한 사설 탐정이었다. 강지훈의 동향을 감시하도록 붙여놓은 사람이었다. 무슨 일이죠? 유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날이 서 있었다. 그녀는 나쁜 소식을 예감하고 있었다. 서유라 일회인님, 강지훈 대표가 오늘 오후 강원도 끝에 있는 작은 해변 마을에 다녀왔습니다. 탐정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다. 유라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거길 왜?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 물었다. 서유진이라는 이름의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약 1시간가량 머물다 서울로 복귀했습니다. 서유진. 그 이름이 유라의 귓가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녀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가며 샴페인 잔이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다. 그녀는 간신히 잔을 붙잡았지만
가늘게 떨리는 손은 어쩔 수 없었다. 알았어요. 계속 주시하세요. 그녀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테라스의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폐부를 찔렀다. 그녀의 완벽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증오와 불안으로 일그러진 얼굴만이 남아있었다. 그 계집애, 살아있었구나. 아이들까지 데리고. 유라는 이를 악물었다. 지난 5년간 그녀는 유진이 어디선가 죽었거나 아니면 아이를 지우고 비참하게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마음 놓고 강지훈의 곁을 지키며 엘리시안 그룹의 안주인 자리를 노릴 수 있었다. 그런데 그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강지훈이 아이들의 존재를 알게 된 이상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복잡해질 터였다. 한편 서울로 돌아온 강지훈은 엘리시안 그룹 본사 자신의 집무실에 앉아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앞에는 서유진의 집에서 가져온 것과 똑같은 유전자 검사 보고서, 사본과 비서팀이 급하게 준비한 서유진의 지난 5년간의 행적에 대한 간략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보고서의 내용은 단순했다. 5년 전 서울을 떠나 현재의 해변 마을에 정착. 작은 도예 공방을 운영하며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음. 이웃들과의 관계는 원만하며 조용하지만 성실한 사람이라는 평판. 그 어디에도 특별한 점은 없었다. 하지만 지우는 마음속에 미심쩍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가 만난 서유진은 그저 조용하고 성실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상처와 함께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준비가 된 사람의 강인함이 서려 있었다. 특히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는 것은 서유라의 이름을 말할 때 그녀가 보이던 경멸과 증오였다. 그 정도의 감정은 단순한 자매간의 다툼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마치 원수를 대하는 듯한 눈빛. 5년 전 그날 밤 유라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동생이 자신을 짝사랑하는 것을 알고 안타까운 마음에 자리를 마련해 주었을 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서유진의 반응은 그 이야기와 정면으로 배치되었다. 지우는 인터폰을 눌러 김 비서를 호출했다. 그는 엘리시안 그룹 내에서 지훈이 유일하게 신뢰하는 인물이었다. 늘 그림자처럼 조용했지만 맡은 일은 빈틈없이 처리하는 유능한 비서였다. 김 비서 부탁할 게 있네.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5년 전 그날 밤 내가 VVIP 스위트룸에 묵었을 때의 모든 기록을 다시 검토해주게. 서유라 씨의 동선 호텔 직원들의 진술 CCTV 기록까지.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으니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다면 모두 보고하도록. 김 비서는 지훈의 지시에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집무실을 나갔다. 지훈은 다시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그는 감정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 모든 것은 사실과 데이터에 기반하여 판단해야 했다. 하지만 그의 완벽한 데이터베이스에 서유진의 눈빛이라는 설명할 수 없는 변수가 입력된 것이다. 그는 그 변수의 정체를 밝혀내야만 했다. 불안감에 휩싸인 서유라는 자신의 호화로운 아파트로 돌아왔다. 그녀는 방안을 초조하게 서성였다. 이대로 앉아서 당할 수는 없었다. 강지훈이 서유진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그녀는 선수를 쳐야만 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한민국 연예계와 정재계의 추문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악명 높은 인터넷 언론사의 기자였다. 오랜만이에요, 황 기자님. 재미있는 이야기거리가 하나 있는데. 유라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독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교묘하게 사실을 비틀어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철없는 동생이 과거의 하룻밤 상대로 재벌 3세를 유혹했고 그의 아이를 낳아 숨어 살다가
이제 와서 아이를 빌미로 거액의 돈을 요구하고 있다는 이야기. 그녀는 서유진을 파렴치한 미혼모이자 탐욕스러운 꽃뱀으로 둔갑시켰다. 그녀는 자신을 비련의 언니로 포장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동생의 잘못을 수습하기 위해 그동안 노심초사해왔지만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시기였다. 황 기자는 그녀의 이야기에 큰 흥미를 보였다. 엘리시안 그룹의 후계자를 둘러싼 출생의 비밀. 이것은 대중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한 자극적인 소재였다. 유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끊었다. 이제 여론은 서유진에게 등을 돌릴 것이다. 다음날 강지훈은 김비서로부터 첫 보고를 받았다. 대부분의 기록은 5년 전 그가 인지하고 있던 사실과 일치했다. 하지만 몇 가지 사소한 불일치점들이 발견되었다. 첫째, 그날 밤 서유라는 지훈과 함께 있었다고 주장한 시간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호텔을 떠나는 모습이 다른 층의 CCTV에 포착되었다. 둘째, 스위트룸의 룸서비스 기록에 두 사람이 마시기에는 비정상적으로 많은 양의 샴페인이 주문된 기록이 있었다.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훈처럼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분석하는 사람에게는 충분한 의문점을 제공했다. 그는 그날 밤 자신이 평소보다 훨씬 빨리 취했고 다음 날 아침 기억의 일부가 드문드문 끊겼던 것을 떠올렸다. 당시에는 과음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의심의 씨앗이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그 무렵 해변 마을의 유진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뒤였다. 그녀는 작업실에 앉아 있었지만 물레를 돌릴 기운도 나지 않았다. 강지훈의 협박이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아이들이 언론의 가십거리가 되고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그녀는 자신의 무력함에 절망했다. 거대한 엘리시안 그룹 앞에서 자신은 한낱 먼지와도 같은 존재였다. 그녀는 하염없이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흙투성이인 손, 이 손으로 그녀는 무너진 삶을 일으켜 세웠고 두 아이를 키워냈다. 이 손으로 빚어낸 도자기들은 누군가에게 기쁨과 위안을 주었다. 그녀는 약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금까지 잘 해왔다.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녀의 눈에 다시금 결의의 빛이 떠올랐다. 수동적인 희생자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싸워야 한다면 싸울 것이다. 유진은 휴대폰을 들었다. 그리고 오랫동안 망설였던 번호를 눌렀다. 서울에서 로펌을 운영하는 대학 선배였다. 그녀가 서울을 떠나기 전 유일하게 모든 사정을 털어놓았던 사람이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선배, 저 유진이에요. 도움이 필요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대학 선배인 이민혁 변호사와의 통화는 서유진에게 한 줄기 빛과 동시에 혹독한 현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민혁은 그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준 후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유진아,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돼. 강지훈 대표 그리고 그가 속한 엘리시안 그룹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힘을 가졌어. 정면으로 부딪히는 건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지금은 아이들을 보호하는 게 최우선이야. 그의 조언은 냉정했지만 유진은 그것이 진심 어린 걱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았다. 그녀가 선배와의 통화를 마치고 잠시 숨을 고르던 그때 오토바이 한 대가 공방 앞에 섰다. 등기 우편이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받아들었다. 발신인은 국내 최대 로펌인 세강이었다. 강지훈의 법률 대리인이었다. 봉투 안에는 친자 인지 및 양육권 청구에 관한 공식 서류가 들어있었다. 차가운 법률 용어들로 가득한 문서는
그녀의 심장을 옥죄어 왔다. 강지훈은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이것은 감정 싸움이 아니라 모든 것을 동원한 전쟁이라는 것을. 유진은 즉시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민혁에게 보냈다. 민혁은 예상했다는 듯이 침착했다. 그들이 먼저 움직였군. 좋아, 우리도 대응해야지. 일단은 시간을 벌면서 아이들이 받을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자. 전면전은 피하면서 실리를 챙기는 거야. 그로부터 며칠간 변호사들을 통한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강지훈 측은 아이들의 즉각적인 서울 이주와 공동 양육을 주장했다. 아이들은 엘리시안 그룹의 후계자로서 최고의 교육 환경을 제공받아야 하며 더 이상 시골에 방치될 수 없다는 오만한 논리였다. 유진은 민혁을 통해 단호하게 거부했다. 아이들의 생활 터전은 이곳이며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는 아이들에게 큰 상처가 될 것이라고 맞섰다. 결국 양측은 한 발씩 물러섰다. 유진은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민혁의 전략적인 조언에 따라 마지못해 하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바로 강지훈이 아이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었다. 단 몇 가지 조건이 붙었다. 만남은 반드시 유진이 있는 곳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장소는 현재 살고 있는 집과 공방으로 한정한다. 아이들을 서울로 데려가거나 유진 없이 단독으로 만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는 것이었다. 강지훈의 변호인단은 이 굴욕적인 조건에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지훈은 의외로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의 변호사들은 섣불리 소송을 강행할 경우 법원이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점진적인 만남을 권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소송 과정에서 강압적인 아버지의 이미지가 굳어지는 것은 그에게도 불리했다. 그는 마지못해 이 위태로운 휴전에 동의했다. 우선은 아이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했다. 첫 만남이 약속된 날 유진은 아침부터 뜬 눈으로 시간을 보냈다. 집안을 몇 번이나 치우고 아이들에게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수십 번을 고민했다. 결국 그녀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하기로 했다. 얘들아, 오늘 오후에 엄마의 아주 오랜 지인이라는 분이 우리를 보러 오실 거야. 너희들이 아주 보고 싶으셨대. 그러니까 놀라지 말고 평소처럼 행동하면 돼. 하윤이는 우와, 손님이다 라며 좋아했지만 하준이는 말없이 엄마의 얼굴을 살피며 무언가 불안감을 느끼는 듯 했다. 오후가 되자 지난번과 같은 검은색 세단이 공방 앞에 섰다. 유진의 심장이 다시금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차에서 내린 강지훈은 지난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딱딱한 비즈니스 수트 대신 값비싸 보이지만 어딘지 모르게 어색한 캐주얼 차림이었다. 그의 손에는 아이들을 위한 것임이 분명한 거대한 선물 꾸러미가 들려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선 지훈과 아이들의 첫 대면은 숨막히는 어색함 속에서 이루어졌다. 아이들은 키가 크고 낯선 남자의 등장에 경계심을 드러냈다. 혜은이는 유진의 등 뒤로 쏙 숨어버렸고 하준이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를 빤히 관찰했다. 그 분석적인 눈빛은 놀라울 정도로 지훈 자신을 닮아 있었다. 지훈은 난생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거실 바닥에 선물들을 내려놓았다. 최신형 로봇, 거대한 인형의 집, 온갖 종류의 장난감들이 쏟아져 나왔다. 수백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선물 공세였다. 하지만 아이들은 선뜻 다가가지 않았다. 지훈은 헛기침을 하며 어색하게 입을 열었다. 이름이 하준이 하연이 맞지? 그는 자신을 뭐라고 소개해야 할지 몰라 잠시 말을 멈췄다. 나는 강지훈이라고 한다. 그는 결국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는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어색하게 무릎을 굽혔다. 이 로봇 아주 멋진 거란다. 한번 움직여 볼까? 그가 로봇을 작동시키려 했지만
복잡한 기능에 익숙지 않은 듯 몇 번을 버벅거렸다. 거대한 기업을 이끄는 CEO의 손이 고작 장난감 하나에 막혀버린 웃지 못할 상황이었다. 보다 못한 유진이 나섰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은아, 이 아저씨가 하은이 주려고 예쁜 인형의 집을 사오셨네. 감사하다고 해야지. 유진의 격려에 혜은이가 마지못해 고개를 꾸벅 숙였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았다. 유진은 지훈을 향해 말했다. 아이들은 아직 낯을 가려요. 그리고 하준이는 저런 시끄러운 장난감보다는 나무 블록으로 조용히 무언가 만드는 걸 더 좋아해요. 그녀의 말에 지훈의 시선이 한쪽에 놓인 낡은 나무 블록 상자로 향했다. 그때 하준이가 블록을 가지고 와서 탑을 쌓기 시작했다. 아이는 제법 진지한 표정으로 블록을 하나씩 쌓아 올렸지만 아슬아슬하던 탑은 이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하준이의 작은 미간이 찡그려졌다. 아이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탑을 쌓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던 지훈이 무심코 입을 열었다. 기초가 약해서 그래. 아래쪽을 더 넓게 만들어야 무너지지 않아.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딱딱했지만 그 안에는 본능적인 문제, 해결사의 기질이 담겨 있었다. 그는 하준이에게 다가가 가장 큰 블록 몇 개를 바닥에 넓게 까는 시범을 보였다. 그리고 그 위에 탑을 쌓아 올리도록 했다. 하준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그가 시키는 대로 블록을 쌓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아까보다 훨씬 높고 안정적인 탑이 만들어졌다. 하준이는 완성된 탑과 강지훈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아이의 눈에 처음으로 경계심 대신 희미한 호기심과 인정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지훈 역시 그 순간 가슴속에서 무언가 낯선 감정이 피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사업적인 성공이나 승리감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따뜻하고 미묘한 만족감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아들과 아주 작은 교감을 나눈 것이다. 유진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광경을 복잡한 심경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분노와 증오의 대상인 저 남자에게서 그녀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아버지의 모습을 아주 희미하게나마 발견했다. 물론 그것이 그가 저지른 과거의 잘못을 씻어주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절대적인 증오의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세상은 그리고 사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약속된 1시간이 지나고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아이들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지만 여전히 어색했다. 아이들은 대답 대신 유진의 뒤에 서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가져온 장난감들을 한번 훑어보고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섰다. 그가 떠나자 집 안에는 다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아이들은 새 장난감보다 익숙한 나무 블록과 그림 도구를 가지고 놀기 시작했다.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강지훈은 창밖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오늘 오후의 경험은 그가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그것은 효율적인 문제 해결 과정이 아니라 혼란스럽고 비논리적인 감정의 연속이었다. 그는 하준의 조용하고 집중력 있는 모습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았다. 혜은이의 생기 넘치는 표정에서는 자신이 가져보지 못한 종류의 자유로움을 느꼈다. 무엇보다도 그는 서유진이라는 여자를 다시 보게 되었다. 아이들을 대하는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능숙했다. 아이들의 작은 표정 변화 하나 놓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읽고 보듬어주는 모습.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기술이 아니었다. 아이들과 그녀 사이에 깊고 단단한 유대감.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돈과 권력으로 아이들을 데려온다 한들 저 유대감을 결코 대체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그의 차갑고 이성적인 세계에 아주 작은 의문의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아이들과의 만남이 몇 차례 더 이어지는 동안 강지훈의 내면에는 미묘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서툴고 어색했지만 더 이상 아이들을 자신의 소유물이나 후계자로만 보지 않게 되었다. 하준이와 블록을 쌓으며 나누는 무언의 교감. 혜은이의 뜬금없는 질문에 당황하며 대답을 찾는 과정 속에서 그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낯선 감정들을 경험했다. 그것은 그의 얼음 같던 마음에 아주 가느다란 실금들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이러한 감정의 변화와는 별개로 그의 이성은 5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을 향해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었다. 김 비서가 가져오는 보고서는 매일같이 그의 책상 위에 쌓여갔다. 대부분은 사소한 조각들이었지만 지우는 그것들을 하나씩 꿰맞추며 거대한 그림의 윤곽을 그려나가고 있었다. 특히 그의 의심을 증폭시킨 것은 당시 스위트룸을 담당했던 한 호텔 직원의 진술이었다. 그 직원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뺌했지만 김 비서의 끈질긴 설득과 두둑한 보상금 약속 앞에 결국 입을 열었다. 그날 밤 서유라 사모님께서 평소와는 좀 다르셨습니다. 계속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초조해 보였고 제가 룸서비스로 샴페인을 가져갔을 때 와인잔에 하얀 가루 같은 것을 타는 모습을 얼핏 보았습니다. 저는 그냥 설탕 같은 것인 줄 알았는데 하얀 가루, 그 단어가 지훈의 뇌리에 박혔다. 그는 그날 밤 유난히 빨리 샴페인에 취했던 기억을 되살렸다. 단 몇 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이 흐릿해지고 몸을 가누기 힘들었던 그 이상한 느낌. 당시에는 피곤해서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이제 와서 생각하니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다. 서유라가 자신에게 약을 썼을 가능성, 그 생각은 그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지우는 즉시 김 비서에게 당시 호텔에서 사용했던 모든 약품 거래 내역과 직원들의 계좌를 추적하도록 지시했다. 만약 약물이 사용되었다면 반드시 흔적이 남아있을 터였다. 그의 수사망이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서유라의 목을 조여가고 있었다. 그는 분노보다 차가운 배신감에 휩싸였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서유라는 자신을 완벽하게 기만하고 이용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기만의 가장 큰 희생자는 바로 서유진과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었다. 이러한 지훈의 움직임을 서유라가 모를 리 없었다. 그녀가 매수해둔 호텔 내부 정보원이 지훈 측에서 5년 전 기록을 샅샅이 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왔다. 유라는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다. 강지훈이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녀는 더 이상 방어만 하고 있을 수 없었다.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말처럼 그녀는 서유진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 그 누구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지난번 접촉했던 황 기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이고 자극적인 거짓 정보들을 흘렸다. 서유진이 과거에도 여러 남자들과 문란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식의 악의적인 소문. 그녀가 운영하는 도예 공방이 사실은 불법적인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암시까지. 그녀는 서유진의 인격과 삶 자체를 부정하는 돌이킬 수 없는 낙인을 찍으려 했다. 며칠 후 마침내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단독 엘리시안 그룹 황태자에 숨겨진 여인, 알고 보니 상습적 꽃뱀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인터넷을 뒤덮었다. 기사는 서유진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했지만 강원도 해변 마을에서 도예 공방을 운영하는 미혼모라는 구체적인 정보는 사실상 그녀를 지목하고 있었다. 기사의 내용은 서유라가 꾸며낸 이야기 그대로였다. 유진은 순식간에 재벌을 상대로 한몫 챙기려 아이를 이용하는 파렴치한 여자로 둔갑해 있었다. 기사는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익명의 가면 뒤에 숨어 온갖 악성 댓글들을 쏟아냈다. 돈 앞에서 양심도 버린 여자. 아이가 불쌍하다. 신상 공개해서 망신 줘야 한다. 평화롭던 해변 마을에도 소문은 금세 퍼졌다. 유진과 친하게 지내던 이웃들의 시선이 하루아침에 차가워졌다.
공방을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퍼붓는 사람도 있었고 아이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유진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었다. 그녀는 아이들이 상처받을까 두려워 며칠 동안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수군거림 등 뒤에 와서 박히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들이 그녀를 올가매었다. 그녀가 5년간 쌓아 올린 평화로운 세계가 단 하나의 기사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절망했다. 이 거대한 거짓의 파도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다. 바로 그때 강지훈이 폭풍처럼 그녀의 앞에 다시 나타났다. 그는 약속도 없이 공방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다. 하지만 그 분노는 유진이 아닌 이 모든 상황을 만들어낸 자를 향한 것이었다. 그는 집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와 유진의 앞에 섰다. 이 기사 서유라가 한 짓이야.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유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비난하러 왔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모든 소란을 일으킨 원흉이라고 그의 명성에 흠집을 냈다고 질책할 것이라고 짐작했다.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당신을 믿어. 당신이 이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 이제는 알아. 유진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어떤 종류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어쩌면 신뢰 혹은 연민일지도 몰랐다. 그는 유진의 앞에 자신이 조사한 자료 일부를 내밀었다. 그날 밤의 약물 사용 가능성에 대한 정황 증거, 그리고 서유라의 알리바이가 무너지는 증거들이었다. 아직 완벽한 증거는 없어. 하지만 거의 다 왔어. 서유라가 왜 이런 짓까지 하면서 진실을 숨기려 하는지 곧 밝혀질 거야. 그는 유진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자신의 의심, 그리고 지금까지의 조사 과정까지.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적대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거대한 음모를 함께 파헤쳐야 할 유일한 동료로 인정하고 있었다. 유진은 혼란스러웠다.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남자가 이제는 자신의 편에 서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그녀에게 손을 내민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었던 바로 그 남자였다. 내가 해결하겠어. 이 기사를 쓴 기자, 그리고 이걸 퍼뜨린 언론사 모두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당신과 아이들은 내가 보호하지. 그의 목소리에는 엘리시안 그룹의 총수다운 절대적인 자신감이 실려 있었다. 그는 즉시 자신의 비서와 법무팀에 전화를 걸어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그리고 기사의 배후를 추적하기 위한 모든 조치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그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유진은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것을 보았다. 혼자서는 결코 넘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대한 벽을 그와 함께라면 넘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에 대한 증오와 불신이 아주 조금씩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두 사람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과거의 악연이 아닌 공동의 적을 앞에 둔 위태로운 동맹 관계가 된 것이다. 강지훈의 단호한 보호 선언은 서유진에게 잠시나마 안도감을 주었지만 이미 시작된 미디어의 폭풍은 생각보다 훨씬 더 거셌다. 서유라가 터뜨린 악의적인 기사는 하이에나 같은 기자들을 유진의 작은 해변 마을로 끌어들였다. 그녀의 집과 공방 앞은 순식간에 카메라와 마이크를 든 기자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그들은 유진의 사생활을
무차별적으로 침범했다. 창문 너머로 쉴 새 없이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초인종을 눌러댔다. 몇몇 인터넷 방송인들은 드론까지 띄워 집 안을 촬영하려 시도했다. 평화롭던 마을은 거대한 서커스장으로 변해버렸다. 유진은 아이들을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그녀는 완벽한 감옥에 갇힌 죄수나 다름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상처로 돌아갔다. 호기심 많고 밝았던 하은이는 낯선 사람들의 고함 소리에 겁을 먹고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조용하고 생각이 깊던 하준이는 더욱더 자신의 껍질 속으로 파고들었다. 아이는 창문 밖을 불안한 눈으로 쳐다보며 작은 소리에도 움찔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집은 지옥과도 같았다. 유진은 가슴이 미어졌다. 서울에 있던 강지훈은 이 모든 상황을 보고받고 경노했다. 그는 즉시 엘리시안 그룹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반격에 나섰다. 그의 방식은 거대 기업 총수다운 압도적인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었다. 법무팀은 해당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와 기자, 그리고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상대로 대규모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홍보팀은 공식 성명을 내고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했다. 지훈의 공격은 효과가 있었다. 거대 로펌의 소송 위협에 겁을 먹은 언론사는 슬그머니 기사를 내렸고 기자들도 이전보다 몸을 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한번 퍼진 소문은 익명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되었다. 지훈의 방식은 급한 불을 끄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미 번져나간 불씨까지 완벽하게 제거하지는 못했다. 여전히 유진은 아이를 이용해 돈을 뜯어내려 한 여자라는 주홍글씨를 달고 있어야 했다. 유진은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민혁 변호사 그리고 강지훈과 화상통화를 통해 대책을 논의했다. 지훈은 더 강력한 법적 대응과 언론 통제를 주장했다. 하지만 유진의 생각은 달랐다. 그렇게 힘으로 누르려고만 하면 소문은 더 무성해질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무언가 숨기려고 한다고 생각하겠죠. 이건 법적인 싸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론의 싸움이에요. 그녀는 자신의 방식으로 이 싸움을 끝내고 싶다고 말했다. 진흙탕 싸움에 뛰어드는 대신 정면으로 담담하게 진실을 보여주자는 것이었다. 그녀는 단 한 번의 공식적인 인터뷰를 제안했다. 자극적인 가십을 다루는 매체가 아닌 신뢰도 높은 시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과의 심층 인터뷰였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터전인 이 공방에서 자신의 목소리로 직접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다. 지훈은 처음에는 그녀의 제안을 반대했다. 언론에 스스로를 노출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너무 큰 도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유진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저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저는 도예가 서유진이고 하준이와 하연이의 엄마예요. 그게 제 전부고 제 진실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직접 보게 해야 해요. 그녀의 조용하지만 강한 설득에 지훈은 결국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팀이 움직여 인터뷰를 성사시켰다. 인터뷰 당일 유진의 공방에는 최소한의 촬영 장비와 담당 PD 그리고 진행자만이 들어왔다. 유진은 화장기 없는 얼굴에 평소 작업할 때 입는 편안하지만 단정한 옷차림이었다. 그녀는 조금 긴장했지만 자신의 작품들이 놓인 익숙한 공간에 앉아있자 점차 안정을 되찾았다. 카메라는 그녀의 작업대 가마 그리고 선반 위에 놓인 아름다운 도자기들을 차례로 비추었다. 그 공간 자체가 그녀의 지난 5년을 증명하는 증거였다. 인터뷰는 조심스럽게 시작되었다. 진행자는 논란이 된 사건 대신 그녀의 작품 세계와 도예가로서의 삶에 대해 먼저 물었다. 유진은 흙을 만지게 된 계기, 자신의 작품 철학에 대해 차분하게 이야기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의 일에 대한 깊은 애정과 자부심이 묻어났다. 그녀는 더 이상 스캔들의 주인공이 아닌
진지한 예술가로서 카메라 앞에 앉아 있었다. 자연스럽게 화제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갔다. 유진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아이들은 제 삶의 전부예요. 제가 흙으로 그릇을 빚는다면 아이들은 제 삶 자체를 빚어주는 존재들이죠.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지 않냐고들 물으시는데, 물론 힘들 때도 있죠. 하지만 아이들이 주는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녀의 눈빛은 한없이 부드럽고 따뜻했다. 마침내 진행자가 민감한 질문을 던졌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소문에 대한 그녀의 입장을 물었다. 공방 안의 공기가 순간 무겁게 가라앉았다. 유진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정면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며 입을 열었다. 그녀는 분노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다. 대신 담담하고 일한 한 목소리로 말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떠돌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야기들에 일일이 대꾸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삶의 진실은 지난 5년간 제가 살아온 시간 그 자체에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이 공방에서 흙을 만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보낸 시간들이요. 사람들이 제 뒤에서 뭐라고 상상하든 그것이 제 삶의 본질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엄마입니다. 제 유일한 바람은 이 모든 소음으로부터 제 아이들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앞으로도 이 평화로운 바닷가 마을에서 상처받지 않고 밝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원하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진심이 담겨 있어 깊은 울림을 주었다. 강지훈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노트북으로 이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숨을 죽인 채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는 유진의 모습에 압도당했다. 거대한 미디어의 폭력 앞에서 그녀는 무너지거나 변명하지 않았다. 오히려 가장 본질적인 자신의 모습 예술가이자 어머니라는 정체성을 무기 삼아 가장 품위 있고 강력한 방식으로 자신을 증명해냈다. 그것은 그가 가진 돈이나 권력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힘이었다. 방송이 나간 후 여론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반전되었다. 사람들은 진흙탕 싸움을 폭로하는 대신 자신의 삶과 아이들을 지키려는 한 엄마의 진솔한 모습에 감동했다. 악성 댓글이 달리던 자리에는 그녀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댓글들이 넘쳐나기 시작했다. 그녀가 만든 도자기에 대한 관심도 폭증했다. 마을 사람들도 그녀에게 미안함을 전하며 다시 따뜻한 이웃으로 돌아왔다. 서유라는 자신의 집에서 격분하여 TV를 꺼버렸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하게 실패했다. 서유진을 더러운 꽃뱀으로 만들려 했지만 오히려 강인하고 현명한 어머니라는 이미지만 만들어준 꼴이 되었다. 대중의 동정심이 유진에게 쏠린 이상 이제 섣불리 그녀를 공격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유라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더욱더 시커먼 질투와 증오가 들끓기 시작했다. 그날 밤 유진은 지훈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한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지훈이었다. 당신 정말 강한 사람이군.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묻어 있었다. 유진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강한 게 아니라 지켜야 할 게 있는 것뿐이에요. 그 짧은 대화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던 벽이 아주 조금 허물어지고 있었다. 미디어의 폭풍은 아이러니하게도 두 사람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서유진의 인터뷰가 대중의 마음을 움직인 후 서유라는 코너에 몰렸다. 그녀의 계획이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강지훈의 태도가 눈에 띄게 차가워졌기 때문이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불가피하게 마주쳐야 할 때도 사무적인 용건 외에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이전의 무관심과는 다른 날카로운 경계심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유라는
그 시선 앞에서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다. 그녀는 강지훈이 무언가 알아차렸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가 5년 전의 일을 다시 파헤치고 있다는 불안감이 그녀의 목을 조여왔다. 이대로 가다가는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다. 초조해진 그녀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5년 전 자신의 계획을 도왔던 호텔 직원 박선영에게 연락을 취한 것이다. 그녀는 박선영에게 다시 한번 거액을 제안하며 혹시라도 누가 묻거든 끝까지 입을 다물라고 협박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강지훈의 지시를 받은 김 비서가 이미 박선영의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는 사실을. 김 비서는 유라와 박선영의 접촉 사실을 즉시 파악했고 이는 지훈의 의심에 확신을 더해 주었다. 지훈은 박선영이 바로 이 사건의 키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김 비서에게 박선영을 설득할 모든 권한을 주었다. 위협이 아닌 보호와 회유를 통해서 진실을 알아내라고 지시했다. 김 비서는 조심스럽게 박선영에게 접근했다. 그는 불안에 떨고 있는 그녀에게 서유라의 협박으로부터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힌다면 단순 가담자로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도록 최고의 변호사를 붙여주겠다고 제안했다. 서유라의 썩은 동아줄과 강지훈의 튼튼한 동아줄 사이에서 박선영의 마음은 격렬하게 흔들렸다. 며칠 밤낮을 고민하던 그녀는 결국 무너지기로 결심했다. 박선영은 김 비서를 만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5년 전 그날 밤 서유라의 지시로 강지훈의 샴페인에 강력한 수면 효과와 함께 당이 기억 상실을 유발하는 약물을 탔다는 사실. 그리고 정신을 잃은 강지훈의 스위트룸에 마찬가지로 약에 취해 잠든 서유진을 데려다 놓았다는 끔찍한 진실까지.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 그리고 그녀는 결정적인 증거를 내밀었다. 바로 서유라와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었다. 언젠가 서유라에게 배신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몰래 녹음해두었던 보험용 파일이었다. 그 안에는 서유라가 박선영에게 돈을 건네며 범행을 지시하는 목소리, 그리고 서유진을 경멸하며 그 계집의 인생은 이걸로 끝이야 라고 비웃는 소리까지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김 비서는 해당 증거들을 가지고 즉시 강지훈의 집무실로 향했다. 그날따라 지훈의 집무실은 유난히 어둡고 고요했다. 지훈은 창밖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김 비서는 아무 말 없이 녹음 파일을 그의 책상 위 노트북에 연결했다. 대표님, 들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훈은 천천히 의자에 앉아 재생 버튼을 눌렀다. 처음에는 지지직거리는 잡음만이 들렸다. 이윽고 너무나도 익숙한 서유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 돈이면 당신 딸 유학비는 충분할 거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아주 간단해.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우아했지만 그 내용은 악마의 속삭임과도 같았다. 지훈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다. 녹음 파일 속에서 서유라는 자신의 계획을 거침없이 이야기했다. 강지훈에게 약을 타서 정신을 잃게 만들고 그 자리에 서유진을 데려다 놓아 하룻밤을 보낸 것처럼 꿈이라는 지시. 혹시라도 서유진이 임신이라도 하면 그것을 빌미로 두 사람 사이를 완벽하게 갈라놓을 수 있을 거라는 계산까지. 모든 것이 그녀가 치밀하게 설계한 함정이었다. 마지막 순간 박선영이 불안한 목소리로 하지만 서유진 씨는 아무 잘못도 없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서유라가 차갑게 비웃는 소리가 들렸다. 잘못 태어난 것 자체가 잘못이지. 감히 내 것을 넘봤으니까. 그 계집의 인생은 이걸로 끝이야. 평생 더러운 여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게 될 테니. 그 말을 듣는 순간 강지훈의 손에 들려있던 유리잔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산산조각 났다. 진실.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5년 전의 진실이 가장 추악하고 잔인한 모습으로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그는 약에 취해 조종당한 꼭두각시였고
서유진은 그 연극의 무고한 희생양이었다. 그녀가 자신에게 보냈던 그 경멸과 증오의 눈빛,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하던 모습, 언론의 공격 앞에서 꿋꿋하게 자신을 지켜내던 강인함, 그 모든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혐오 서유진이 겪었을 고통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서유라에 대한 살이에 가까운 증오가 뒤섞인 거대한 감정의 폭풍이었다. 그의 차가운 이성은 산산조각 났고 그 자리에는 원초적인 감정의 용암만이 들끓어었다. 그는 5년 동안 완벽하게 속았고 그 대가로 한 여자의 인생과 자신의 아이들을 잃어버릴 뻔했다. 그의 입에서 억눌린 짐승의 울음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체할 수 없는 분노로 방안을 서성였다. 마치 우리에 갇힌 맹수처럼 그의 눈은 핏발이서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엘리리시안 그룹의 냉철한 CEO 강지호는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배신당한 한 남자와 뒤늦게 아버지가 된 한 남자의 원초적인 분노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한참 후 그의 움직임이 멈췄다. 폭풍 같은 감정이 지나간 자리에 빙산처럼 차갑고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았다. 그는 김비서를 돌아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낮고 위험하게 울렸다. 서유라, 그리고 이 일에 관련된 모든 인간들 단 한 명도 용서하지 않아. 법이 허용하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대가를 치르게 만들 거야. 그의 다음 생각은 오직 한 사람에게로 향했다. 서유진. 그는 그녀를 만나야만 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녀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었다. 물론 사과 한마디로 그녀가 겪은 5년의 세월이 보상될 리 없었다. 그렇기에 그는 행동으로 보여주어야만 했다. 그녀의 명예를 되찾아주고 그녀를 괴롭혔던 모든 것들로부터 완벽하게 지켜내고 그녀와 아이들에게 평화를 돌려주는 것. 그것이 그가 해야 할 유일한 속죄였다. 지우는 책상 위에 차키를 집어들었다.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김 비서에게 뒷길을 맡긴 채 그는 폭풍처럼 집무실을 빠져나갔다. 그의 목적지는 단 한 곳. 서유진과 자신의 아이들이 있는 저 멀리 남쪽의 작은 해변 마을이었다. 진실이 마침내 밝혀진 지금 그는 새로운 전쟁을 시작해야만 했다. 그것은 바로 서유진의 마음을 되찾기 위한 길고 외로운 싸움이 될 터였다. 서유진의 삶은 인터뷰 이후 위태로운 평화를 되찾았다. 기자들은 떠났고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예전의 온기를 되찾았다. 하지만 유진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폭풍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폭풍을 예고하는 고요함이라는 것을. 서유라는 결코 이대로 물러설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분명 또 다른 더욱 교활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자신과 아이들을 공격해 올 것이었다. 그날 오후 유진은 공방에서 물레를 돌리고 있었다. 돌아가는 흙덩이에 집중하며 애써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고 있을 때였다. 밖에서 급작스러운 굉음이 들려왔다. 익숙한 검은색 세단이었지만 평소의 위험 있는 모습과는 달리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듯 거칠게 달려와 공방 앞에 멈춰 섰다. 타이어가 흙바닥에 마찰하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유진은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일까?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차에서 내린 강지훈의 모습은 그녀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그는 단 한 번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 적이 없던 남자였다. 하지만 지금 그는 넥타이가 비뚤어져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무엇보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고 그 눈에는 유진이 지금껏 본 적 없는 깊은 고통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성큼성큼 공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험악한 기세에 놀란 아이들이 유진의 뒤로 숨었다. 유진은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듯 팔을 벌려 막아서며 그를 경계했다.
무슨 일이에요? 아이들이 놀라잖아요. 하지만 지훈의 눈에는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유진 그녀 한 사람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유진의 바로 앞에 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거친 숨을 몰아쉴 뿐이었다. 유진이 다시 한번 무슨 일이냐고. 묻기도 전에 그의 입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이 터져 나왔다. 미안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있었다. 그것은 그가 유진에게 처음으로 건넨 진심 어린 사과였다. 유진은 너무나 놀라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마치 고장난 기계처럼 같은 말을 반복했다. 정말 미안합니다, 서유진 씨. 그의 눈시울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엘리시안 그룹의 냉철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한 남자의 모습으로 그녀 앞에 서 있었다. 유진은 이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를 이해할 수 없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이윽고 지훈은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는 지난 며칠간 자신이 알아낸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호텔 직원 박선영의 고백 서유라가 자신에게 약을 먹였다는 사실, 그리고 의식이 없는 유진을 자신의 침실로 데려오게 한 모든 과정까지. 그는 마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처럼 서유라의 모든 악행을 남김없이 유진에게 전했다. 유진은 숨을 죽인 채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어렴풋이 짐작만 하던 진실의 전체 모습이 가장 잔인하고 추악한 형태로 그녀의 눈앞에 펼쳐졌다. 친언니가 자신을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하고 짓밟았는지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이미 굳은 살이 박였다고 생각했던 상처를 다시 헤집는 듯한 고통이었다. 그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억울함과 슬픔, 그리고 깊은 배신감의 눈물이었다. 지우는 그녀의 눈물을 보며 고개를 숙였다. 당신이 겪었을 고통을 내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겠지. 지난 5년간, 그리고 최근까지도 당신을 의심하고 몰아세웠던 것, 전부 내 잘못입니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의심했더라면 당신이 그렇게 오랜 시간 혼자 고통받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감이 묻어 있었다. 그의 진심 어린 사죄 앞에서 유진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녀는 주저앉아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다. 지난 5년간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홀로 감내해야 했던 모든 서름과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그 시간 동안 그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가난이나 고된 육아가 아니었다. 아무도 자신의 진실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깊은 고독감이었다. 그런데 지금 모든 비극의 원인이었던 그 남자가 그녀의 진실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유진의 울음이 잦아들었을 때 지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의 얼굴에서 고통의 흔적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강철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의 눈빛은 이제 서유라라는 단 하나의 목표물을 향한 차가운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이제 당신 혼자 싸우게 두지 않겠어. 그는 유진에게 다가와 그녀와 눈을 맞추었다. 나와 함께 싸웁시다. 서유라를, 당신과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망치려 한 그 여자를 우리 손으로 직접 심판하는 겁니다. 그것은 제안인 동시에 맹세였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임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나의 변호사, 나의 자금 엘리시안 그룹이 가진 모든 힘을 당신을 위해 쓰겠어. 당신의 명예를 되찾고 아이들에게 완벽한 평화를 돌려주기 위해서. 하지만 그는 이어서 말했다. 하지만 나 혼자서는 안 돼. 당신이 필요해. 그 말은 유진의 마음을 흔들었다. 오만하고 독선적이었던 강지훈이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힘이 있지만 당신은 서유라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야. 그 여자의 성격 약점, 그리고 주변 인물들까지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당신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해. 유진은 망설였다. 이 남자를 믿어도 되는 걸까? 자신에게 지옥을 선물했던 이 남자의 손을 다시 잡아야 하는 걸까? 그녀의 마음속에서 불신과 복수심이 충돌했다. 하지만 그때 그녀의 옷자락을 꼭 붙잡고 있는 하준이와 하연이의 불안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이 싸움은 더 이상 그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다. 이 끔찍한 악연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서는 서유라를 완벽하게 무너뜨려야만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지훈의 힘이 필요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결심을 굳힌 눈으로 지훈을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없었다. 오직 강한 의지만이 남아있었다. 좋아요. 당신과 함께 하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떤 말보다 단단했다. 어떻게 하면 되죠? 그녀의 대답을 들은 지훈의 얼굴에 비로소 희미한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선 우리가 가진 증거만으로는 부족해. 서유라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더욱 확실한 덫을 놓아야 해.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더 이상 적대감이나 불신은 없었다. 공동의 적을 앞에 둔 차갑고 위험한 동맹. 그들의 연대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유진의 작은 공방은 이제 거대한 복수를 계획하는 전쟁 상황실이 된 것이다. 서유진과 강지훈의 동맹이 맺어진 후 복수를 위한 계획은 차갑고 정교한 기계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훈은 엘리시안 그룹의 자원과 정보력을 총동원했고 유진은 서유라의 심리와 행동 패턴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덫을 설계했다. 그들의 목표는 하나 서유라가 자신의 성공을 가장 확신하는 순간 가장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녀의 가면을 벗겨내고 완벽하게 추락시키는 것이었다. 디데이는 엘리시안 그룹이 주최하는 연례자선 갈라 디너로 정해졌다. 대한민국의 모든 정재계 인사들과 언론이 주목하는 가장 화려한 밤. 서유라는 이 행사를 자신의 사격의 여왕으로서의 입지를 굳히는 무대로 삼으려 했다. 최근 들어 다시 다정해진 듯한 지훈의 태도에 그녀는 모든 위기가 지나갔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그녀는 의심 없이 자신이 설계된 단두대 위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행사 당일 서유라는 그 누구보다 아름다웠다. 최고급 디자이너의 드레스를 입고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한 그녀는 우아한 백조처럼 행사장을 누볐다. 그녀는 강지훈의 옆자리에 서서 미래의 안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사람들의 인사를 받았다. 지훈은 완벽한 연기로 그녀를 대했다. 그의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까지 걸려 있었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서는 서늘한 칼날이 번뜩이고 있었다. 모든 것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유진은 그곳에 없었다. 그녀는 행사장 근처 호텔의 스위트룸에서 이민혁 변호사와 함께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작은 모니터 화면에는 행사장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가 보내오는 영상들이 분할되어 표시되고 있었다. 그녀는 굳은 표정으로 화려한 조명 아래서 웃고 있는 언니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길고 길었던 악연을 끝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행사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사회자는 엘리시안 그룹의 대표 강지훈을 무대 위로 소개했다. 지훈은 힘찬 박수를 받으며 연단에 섰다. 서유라는 가장 앞자리에서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지훈은 준비된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엘리시안 그룹이 추구하는 가치 신뢰와 정직, 그리고 투명한 경영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힘이 있었지만 그 내용을 아는 유진의 귀에는 모든 단어가 날카로운 비수처럼 들렸다. 연설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그가 갑자기 연설의 흐름을 끊었다. 하지만 때때로 진실은 아름다운 거짓에 가면 뒤에 숨겨져 있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오랫동안 감춰져 왔던 한 가지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행사장에 미묘한 술렁임이 일었다.
지훈의 말에 서유라의 얼굴에 처음으로 불안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이것은 사전에 협의된 내용이 아니었다. 지훈이 손짓하자 무대 뒤편의 거대한 스크린이 암전되었다. 잠시 후 스크린에는 음성 파일에 파형이 나타났다. 그리고 행사장을 가득 채우는 너무나도 익숙한 서유라의 목소리. 그것은 5년 전 그녀가 호텔 직원 박선영에게 범행을 지시하며 나누었던 대화의 녹음 파일이었다. 이 돈이면 충분할 거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아주 간단해. 순간 행사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충격적인 내용에 귀를 기울였다. 강지훈에게 약을 타라는 지시, 서유진을 침실로 끌어들이라는 명령, 그리고 그 계집의 인생은 이걸로 끝이야 라고 비웃는 잔인한 목소리까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었다. 서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그녀의 동공과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다. 저건 거짓말이야. 조작된 거라고.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이미 늦었다. 스크린에는 다음 증거가 나타났다. 서유라가 박선영에게 거액을 송금한 은행 거래 내역 약물을 탄 샴페인을 들고 가는 박선영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자백하는 박선영의 영상 편지까지. 증거의 파도는 쉴 틈 없이 서유라를 덮쳤다. 행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고 모든 렌즈는 단 한 사람 서유라를 향해 있었다. 사람들의 경악과 경멸이 담긴 시선이 그녀에게 비수처럼 꽂혔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우아함과 기품의 성이 단 몇 분 만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무대 옆에 문이 열리고 서유진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화려한 드레스들 사이에서 그녀의 단정하고 소박한 옷차림은 오히려 모두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그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은 모습으로 강지훈의 옆에 섰다. 더 이상 숨어 지내던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의 심판대 위에 당당히 선 승리자였다. 유진은 지훈이 건넨 마이크를 잡았다. 그리고 싸늘하게 굳어버린 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서유라, 아니 언니라고 불러줄게. 내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믿고 의지했던 사람.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가 소란스러운 행사장을 압도했다. 언니는 내 인생을, 내 행복을, 심지어 내 아이들까지 훔쳐가려고 했어. 언니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가진 아주 작은 행복까지도 빼앗으려 했지.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하지만 언니는 실패했어. 왜냐하면 내 인생의 전부인 내 아이들은 돈이나 권력으로는 결코 가질 수 없는 진실이니까. 언니의 거짓은 결국 진실 앞에서 이렇게 무너져 내린 거야. 유진의 마지막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그 말을 끝으로 서유라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지고 말았다. 아니야, 거짓말 저 계집애가 꾸민 짓이야. 지훈 씨, 속으면 안 돼요. 내가 아니야. 그녀는 이성을 잃고 무대를 향해 달려들었다. 완벽하게 관리되던 그녀의 얼굴은 증오와 광기로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무대에 닿기도 전에 대기하고 있던 보안 요원들에게 제지당했다. 그녀의 우아했던 드레스는 꼴사납게 구겨졌고 그녀의 발악은 그저 처참할 뿐이었다. 소리를 지르며 끌려나가는 서유라의 앞을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막아섰다. 강지훈이 미리 손을 써둔 것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법적인 심판의 시작이었다. 사기상해, 교사 명예훼손. 그녀가 저지른 모든 죄들이 그녀의 목을 조여왔다. 사교계의 여왕 서유라가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모습은 다음 날 모든 신문의 한 면을 장식하게 될 터였다. 무대 위에서 강지훈은 유진의 떨리는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오늘 이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이 모든 일의 가장 큰 피해자인 서유진 씨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립니다. 엘리시안 그룹은 이 사건에 연루된 모든 이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며 앞으로 서유진 씨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것은 완벽한 승리 선언이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풍처럼 두 사람을 향해 쏟아졌다. 길고 길었던 싸움은 끝났다. 독사는 마침내 쓰러졌다. 무대 위에서 서로를 의지하고 서 있는 유진과 지훈. 두 사람은 비로소 과거의 악몽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서유라의 몰락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후 몇 번의 계절이 바뀌었다. 시간은 상처를 완벽히 지울 수는 없었지만 그 위에 새로운 살이 돋아나도록 도왔다. 서유라는 법에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그녀가 저지른 모든 죄가 인정되어 오랫동안 세상과 격리되는 신세가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추악한 스캔들의 대명사로 남았다. 그녀를 도왔던 이들 역시 각자의 죗값을 치렀다. 서유진의 삶에는 거짓말 같은 평화가 찾아왔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멎었고 그녀의 작은 해변 마을은 다시 예전의 고요함을 되찾았다. 그녀의 도예 공방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지만 그녀는 공방의 규모를 늘리는 대신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진심을 담아 작품을 설명하고 판매하는 소박한 방식을 고수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돈이나 명성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하는 온전한 일상이었다. 가장 큰 변화는 강지훈에게서 찾아왔다. 그는 더 이상 주말에만 잠깐 들르는 방문객이 아니었다. 그는 아예 유진의 집 근처에 작은 별장을 마련하고 서울 본사와 해변 마을을 오가며 생활했다. 주중에는 엘리시안 그룹의 냉철한 CEO로, 주말에는 두 아이의 서툰 아빠로. 그의 이중 생활은 고단했지만 그의 얼굴에서는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생기와 온기가 넘쳐 흘렀다. 그는 더 이상 아이들에게 어색해하지 않았다. 그는 하준이와 함께 몇 시간이고 말없이 앉아 복잡한 레고성을 만들 줄 알게 되었고, 하연이의 끝없는 공주님 이야기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며 맞장구를 쳐주는 법을 배웠다. 그의 값비싼 주말 옷에는 종종 흙이나 크레용이 묻어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았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앞에서 세상의 모든 가치는 재정렬되고 있었다. 어느 봄날 오후 네 사람은 함께 바닷가에 나가 연을 날렸다. 혜은이의 연이 바람을 타지 못하고 자꾸만 땅으로 곤두박질 치자 아이는 금세 울상이 되었다. 지우는 그런 혜은이를 다독이며 자신이 직접 연주를 잡고 달리기 시작했다. 거대한 체구의 남자가 어린아이처럼 백사장을 달리는 모습은 어딘지 우스꽝스러웠지만 그 누구보다 진지했다. 마침내 연이 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날아오르자 아이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유진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저절로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지난 몇 달간 그녀는 강지훈이라는 남자를 다시 배우고 있었다. 그가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서툴지만 진심 어린 애정, 그리고 자신을 대하는 그의 깊은 존중과 배려. 그의 모든 행동은 과거에 대한 속죄이자 미래를 향한 약속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마음속에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던 증오와 불신의 강이 봄 햇살에 녹아내리듯 서서히 풀리고 있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두 사람은 공방 앞 작은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밤바다의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고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다. 지훈이 먼저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서울에 있는 내 펜트하우스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전망을 가졌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요즘은 여기서 당신과 함께 밤하늘의 별을 보는 이 시간이 훨씬 더 값지게 느껴져.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지난 수십 년간 내가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여기서 아이들과 보내는 주말 하루보다 가치 없게 느껴질 때가 있어.
당신과 아이들이 나에게 가르쳐 준 거야.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는 유진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깊었다. 유진 씨.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성을 떼고 이름을 불렀다. 유진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내가 당신에게 저지른 잘못들을 평생에 걸쳐 갚아도 다 갚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아. 그래서 감히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어.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심호흡을 했다. 마치 난생 처음 해보는 고백처럼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다. 내가 당신과 아이들 곁에 그냥 아이들의 아빠가 아니라 당신의 남편으로 가족으로 함께 있고 싶다면 너무 큰 욕심일까? 그의 고백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말보다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는 동안 마치 판결을 기다리는 죄수처럼 초조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유진은 대답 대신 말없이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상처받고 외로웠던 과거의 서유진이 아닌 이제는 사랑하는 아이들과 그리고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한 남자의 곁에서 평화롭게 미소 짓고 있는 현재의 서유진. 그녀는 지난 시간 동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에게 깊이 스며들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에 모든 용서와 이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었다. 지훈의 얼굴에 비로소 안도의 미소가 번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다. 두 사람의 손이 마침내 하나로 겹쳐지는 순간 길고 길었던 겨울이 끝나고 비로소 완벽한 봄이 찾아왔다. 며칠 후 네 사람은 다시 저녁 노을이 지는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다. 하준이와 하은이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조개 껍데기를 줍느라 정신이 없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금빛으로 물든 파도 소리와 어우러져 아름다운 음악처럼 울려 퍼졌다. 지훈과 유진은 조금 뒤에서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란히 걷고 있었다. 지훈이 유진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두 사람의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깍지를 꼈다. 유진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살짝 기댔다. 더 이상 어떤 말도 어떤 약속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폭풍은 지나갔고 상처는 아물었으며 이제 그들 앞에는 함께 만들어갈 행복한 날들만이 남아있다는 것을. 저물어가는 태양은 세상의 모든 것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고 네 사람의 그림자는 백사장 위에서 마침내 하나의 완전한 가족이 되어 길게 늘어져 있었다.